우리 돈 축내지 말고 그만두시오. 만내 나이 들면 그만둬야지. 박노인의 손이 떨리며 주먹을 쥔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다. 견뎌라. 말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는 아직 어스름한 빛만이 스며들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 길을 비추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입구를 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올해 67살입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색이 바랜 경비복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손놀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빗자루질 하나하나에도 묘한 규칙성이 있었고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듯한 그런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휴, 박노인은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이 조용한 새벽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 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박또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7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영어학원에 일찍 가는 모양이었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학원을 다녀야 하는구나 싶어 박노인은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예의상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괜히 시선을 끌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맨날 쓰레기만 주워.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지만 새벽 정적 속에서는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죠. 엄마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밖에 못해. 아, 그럼 저 아저씨는 공부를 못했구나?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저런 일하고 있겠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박노인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죠.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노인네 경비원일 뿐이지.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번도 더 들어본 말들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았죠. 과거의 기억들, 영광스러웠던 시절들, 그리고 존경받았던 그때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더욱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움직임으로 마음속의 아픔을 달래려는 듯했죠. 낙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쓸어 모으고 버려진 담배꽁초들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아이들을 깨우는 엄마들의 목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들이 단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입구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여전히 어떤 품위가 있어 보였죠.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군인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경비실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의 낡은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작은 흑백 모니터가 전부였죠. 벽에는 아파트 관리 수칙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아파트 곳곳의 모습이 나타났죠.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아이 손을 잡고 급하게 나가는 엄마들, 그리고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박노인은 그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면 속의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자신은 어떨까요? 그저 이 작은 경비실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죠. 하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죠. 새벽에 고요함이 서서히 깨어지고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에게는 견뎌내야 할 또 하나의 긴 하루가 되겠죠.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중앙 광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대표 김민수가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지가 어제 저녁 각 동 게시판에 붙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민수는 45살의 건장한 체격에 항상 목소리가 큰 남자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 아파트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죠.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김민수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긴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박노인이 쓰레기 수거차를 끌고 광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눈이 번뜩였죠. 바로 저분입니다. 김민수가 박노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박노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비원 양반, 이리 좀 와보세요. 김민수가 박노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을 부르는 것 같은 태도였죠. 박노인은 천천히 쓰레기 수거차를 세우고 주민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반듯했지만 어깨는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죠.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단지 경비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분의 업무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래? 경비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김민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쓰레기장 관리가 엉망이었고 이번 주에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택배 차량 통제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비원 양반, 김민수가 박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쓰레기장 관리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나요?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꾹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겠다고요? 벌써 몇 번째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맞아라고 맞장구를 쳤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 들면 일 못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김민수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한테 월급 줄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축내지 말고 그만두시오. 박노인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맞네. 나이 들면 그만둬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는데 차라리 젊은 사람 뽑는 게 낫겠어.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견뎌라. 말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박노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김민수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박노인을 몰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드릴 테니 그 안에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하세요.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박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도 풍기고 있었죠.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고 간혹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창문들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경비실에서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군가가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박노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낮에 겪었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죠.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무전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군용 무전기였죠. 녹슬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았지만 여기저기 흠집과 상처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무전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무전기.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청춘의 전부였지.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이 무전기를 들고 작전을 지휘하던 모습,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의 자신은 누구보다 당당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전기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지작거리며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져갔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통 앞을 지키는 신세라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집에서는 텔레비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치킨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죠.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평범함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평범한 가정을 꿈꿨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집.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국의 아들들이여, 너희의 희생을 기억하리.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얼굴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목소리가 있었죠. 김상사, 이병장, 박중위, 박노인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너희들이 지키려 했던 나라인가? 무전기를 가슴에 품은 박노인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상급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때 내 계급은 박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 하지만 지금 이 외로운 경비실에서는 혼자만이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김민수의 집도 보였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낮에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그 사람도 지금은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지.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죠.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라디오에서 군가가 끝나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무전기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죠.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박노인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더욱 고요해졌고 이제 정말로 박노인 혼자만이 깨어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순찰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노인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죠.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박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박노인은 천천히 순찰길에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외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져 가고 있었고 박노인만이 이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들과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이라 초등학생들이 모여 놀고 있었고 엄마들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놀이터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어젯밤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보낸 시간들이 아직도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민호야. 철봉 한번 해봐.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응, 나 철봉 잘해. 7살 남자아이가 신나게 대답하며 철봉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체구에 까까머리를 한 아이였죠. 민호야, 조심해. 민호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 하지만 민호는 이미 철봉에 매달려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죠. 민호도 친구들의 응원에 신이 나서 더욱 과감한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약간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았고 철봉의 높이도 아이에게는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민호야, 손 조심해. 다른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철봉에서 미끄러지면서 아이가 그대로 떨어졌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는 모래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으악,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 엄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되며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고 엄마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민호 엄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네, 지금 부를게요. 다른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었죠. 엄마들은 그저 소리만 지를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민첩했죠. 비켜주세요. 박노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구부정하고 느린 경비원의 모습이 아니었죠. 지금의 박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민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지금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뒤로 젖히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시작했죠. 한 손으로는 아이의 이마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 후 박노인은 정확한 리듬으로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슴 압박을 시작했죠. 아이의 작은 가슴에 양손을 포갠 후 정확한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노인은 조용히 세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엄마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무시하던 경비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랐죠. 마치 의사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어. 민호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민호를 응급차에 옮겼죠. 민호 엄마는 박노인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민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거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탄하는 마음과 동시에 의아함도 있었죠. 평소에 무시하던 경비원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놀이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별말 없이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아이를 살린 일은 아파트 단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감사함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경비원이 그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이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비실 앞 벤치에 주민 몇 명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큰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어제 그 일 봤어. 주민 갑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응, 봤지.
경비원이 애 살렸다는 거.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경비원이 그런 걸 알아? 주민갑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박노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그는 계속 식사를 하려 노력했죠. 내 생각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본 걸 따라한 거거나 텔레비전 보고 따라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나? 주민갑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뭐, 저 경비원이 의사라도 됐다는 거야. 주민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쓸모없는 노인네가 괜히 쉬한 거 아냐. 주민갑이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원래 괜찮았는데 자기가 살린 것처럼 호들갑 떤 거지. 그러게. 요즘 노인들 관심받고 싶어서 별짓 다 하잖아. 주민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런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난리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주민갑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박노인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죠. 마치 박노인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김민수 대표가 저 경비원 자르려고 한다며. 주민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연하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경비원이야. 주민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혹시 마음 바뀔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주민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다행이야. 애 하나 운 좋게 살렸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게 바뀌나. 주민갑이 비웃었습니다. 박노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주민들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어제 그 응급처치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뭐가? 주민갑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어. 마치 원래 그런 일 하던 사람처럼.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경비원은 경비원이지. 주민갑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아. 아무리 그래도 경비원일 뿐이야.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경비 보는 거 아니야. 주민들이 동조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갔죠. 그들은 박노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경비원 아저씨. 주민갑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주세요.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당황하며 담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갑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왜 안 돼요? 야외잖아요. 경비실 앞은 금연구역입니다. 박노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런 규정 처음 들어보는데. 주민갑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 속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뭐야, 무서워. 주민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자. 주민갑도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박노인은 다시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죠. 어제 아이를 살린 일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모욕을 견뎌야 하나.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의 손이 다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무전기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죠. 하지만 박노인은 이번에도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고,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모습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순찰을 나가기 위해 경비실을 나섰죠. 하지만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도 더욱 구부정했고 표정도 더욱 침울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11시,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야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겪었던 주민들의 조롱이 아직도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야 했죠.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부터 확인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지하주차장은 평소보다 더욱 음산해 보였죠. 박노인은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죠. 이어서 단지 내 놀이터와 휴게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민호가 다쳤던 철봉 주변도 자세히 살펴보았죠. 아직도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박노인은 단지 외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곳이었죠. 외부인의 침입이나 수상한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서 어둠이 더욱 짙었죠. 그때였습니다. 단지 담장 근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손전등을 끄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습관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했죠.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노인의 훈련된 눈에는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아파트 단지의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젊은 시절 터득한 은밀한 이동 기술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길 먼저 장악해야 한다. 첫 번째 사내가 지도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경비 시설은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사내가 물었습니다. 경비 따위가 뭘 알겠어? 세 번째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 경비원 하나뿐이잖아. 문제없어. 박노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CCTV는 첫 번째 사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사각지대가 많아. 특히 저쪽 구역은 완전히 안전해. 두 번째 사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실행할 거야? 세 번째 사내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밤이 좋겠어.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첫 번째 사내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모양이었죠. 그들은 지도를 접어넣고 주변을 둘러본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로 가서 혹시 남겨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군. 박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좀도둑이나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 대화 내용, 그리고 사후 정리까지 모든 것이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내일 밤,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는 단지 지도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리켰던 위치를 기억해내려 노력했죠. 아마도 단지 중앙 부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죠. 박노인의 손이 다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서랍을 열었죠. 무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무전기가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잊은 적 없다.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경비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창밖으로는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에 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는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무전기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지의 모든 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이제 경비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 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다음 날 새벽,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수상한 남자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박노인은 책상 위에 있던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무전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던 박노인은 갑자기 서랍을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가 나왔죠. 그것을 보는 순간 박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오래간만이군. 박노인이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손에 감았습니다. 군번줄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전해지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훈련소에서의 혹독한 나날들, 전우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작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경비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죠.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매일 아침 했던 루틴이었죠. 호흡을 하며 그는 몸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을 하나씩 움직여보고 근육의 상태를 확인했죠. 67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경비복의 단추를 풀고 상의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상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부진 근육의 윤곽이 남아 있었죠. 가슴과 어깨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속도를 올려갔죠. 1개, 2개, 3개, 어느새 2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후, 박노인이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죠. 이어서 그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관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어가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무술가 같았죠. 목, 어깨, 허리, 다리까지 차례대로 풀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격투 동작들이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공중에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 동작도 해보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몸이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구나.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정확해져 갔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발의 위치, 손의 각도, 몸의 균형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운동을 한 후 박노인은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어깨가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동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배터리를 확인하고 주파수를 맞춰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숨겨져 있었죠. 작은 나이프, 손목시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기계 장치들이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마치 옛날 임무를 준비하던 때처럼 꼼꼼하게 확인했죠. 모든 것이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밤, 박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어.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경비원의 그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마치 사냥꾼의 눈빛 같았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민첩하고 더 정확했죠. 주민들이 하나둘씩 출근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노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여전히 그를 그냥 늙은 경비원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도 지나가면서 박노인을 흘끗 보았습니다. 오늘까지만 더 참아줄게. 내일부터는 새 경비원이 올 거니까. 그는 비웃으며 지나갔죠. 박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박노인은 단지 곳곳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 수상한 남자들이 노렸을 만한 지점들을 파악했죠. 마치 전술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노인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장비들을 점검했죠. 오늘 밤에는 분명히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 경비복 위로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박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어제 저녁 각 동 게시판에 붙인 공지 때문이었죠. 경비원 교체에 관한 긴급 주민회의라는 제목의 공지였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척하며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감과 만족감이 엿보였습니다. 드디어 저 늙은이 쫓아내는 거네. 한 주민이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나이 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확성기를 들고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모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 경비원 문제 때문입니다. 김민수가 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경비 업무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쓰레기 관리, 주차장 정리, 외부인 통제까지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맞아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월급만 축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현 경비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수가 선언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박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김민수가 발표했습니다. 젊고 책임감 있는 전문 경비원이 올 예정입니다. 김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경비원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늘부로 경비 업무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주세요.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늙은 경비원을 쫓아냈다는 생각이었죠. 박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민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울림이 있었죠. 김민수가 대충 인사를 하려는 순간 박노인이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만 더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 무시해버렸죠. 알아서 하세요. 김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마침내 성가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이 끼어있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무시해라.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웃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체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죠. 박노인은 경비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죠. 무전기, 군번줄, 그리고 기타 도구들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무전기를 집어들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왔죠. 아직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경비원의 모습이 아니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노인은 경비실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늙은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마지막 고요한 저녁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죠. 오늘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빛이 역전극이었습니다. 2부를 기대해 주세요.